수화기를 찾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함이잖아요. 불을 끄는데 진지함이 필요할까? 필요 없네? 라는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돼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회의할 때, 저희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제 그 동생 스님이 그래요. 회의를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나중에,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들 개그 칠 생각만 하지,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해요. 진짜요? 다들 장난칠 생각만 하고, 말장난할 생각만 하지, 아무도 진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는 돼요. 돼요.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회의하자 그러면 또 회의하가 아니라 그냥 차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요. 그래도 회의는 진행되고, 그래도 결론은 나고,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진지함은 사실 아무리 짜게도 쓸모가 없는 건데 장착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치 불 끌 때 진지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나중에는 붙잡았죠. 간식 이런 것도 주고 게사료도 좀 주고 그러더니 점점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그리고는 이제 스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걷다가 도량 안에서 바람에 꺾어졌는지 나뭇가지가 이만한 게 떨어져 있어서 저기 산으로 던지려고 이렇게 주웠어요.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바닥에서 나뭇가지 부러진 짝대기를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2가지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끈.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지세요? 끈에 못 끼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우리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은 그 자제분들이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특히 이제 외동으로 크거나 막내로 큰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렸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죠. 부조리 투성이고요. 여기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도 스님인데요. 해인사 출가하셨거든요. 17살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안 힘들었냐니까 캠핑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밥을 3끼 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스님한테 군대는 힘든 곳이었느냐? 놀이였대, 놀이. 너무 재밌었대요. 총도 쏘고 수류탄 던져갖고 너무 재밌었대는 거예요. 과연 객관적인 나쁜 곳, 객관적으로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은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스님 옛날에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랬대요. 무언가 불편하거나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의 요인을 상대방한테 찾았대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평생을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내 견해 속에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견해는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화합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로 삼고 그 견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할 때 견해와 기억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당신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얻어진 겁니다. 그럼 기억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나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고. 기억은. 그러므로 기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도 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묻지 않아도 우리 삽살개는 묻지 않아도 옛날에 아팠구나. 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야, 쟤는 왜 저런데? 하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남 욕하는 업을 짓고 야, 걔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면서 사실 진짜 짜증나는 나쁜 기억은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하면 그 욕과 가장 가까운 귀는요, 내 귀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욕하면. 내 기억을 더럽히면서도 나는 남을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 발 디디는 데마다 진흙탕이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파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가 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씨앗들이 제가 감히 나의 견해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부조리가 왜 없겠어요?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내 견해가 부족해서 내 견해의 수준이 낮아서 행복을 행복으로 볼 수 없다면 과연 그게 세상의 잘못이겠느냐라는 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지하면 속은 거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진지함을 빼는 것을 선생님께서 되게 강조하시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좋은 견해로 이렇게 막 힘드는 그런 사람, 그런 고통이 닥쳤을 때 이 진지함을 빼고 유쾌함을 더하는 기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그 네.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도 이해해요. 저 공감해요. 이 세상은 진지함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근데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우리 스님들한테서 확인했어요. 절에 제가 불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불이 났는데 창고 하나가 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끄고 나서 꽤 큰 불이었어요. 저희 큰 스님께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끌 때는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을 끌 때 뭐가 필요하죠? 물, 또 흙 좋아요. 그렇죠. 또 사람, 좋아요. 좋아요. 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소화기. 소화기, 그렇죠. 맞죠? 제가 또 하고 여러 개 물어봐도 영원히 보살님한테 안 나올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건 불 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불 나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장착할걸요, 우리?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지함이. 내가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100개를 물어봐도 진지함은 안 나올걸요, 대답이? 근데 불났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뭐가 장착이 돼요? 그거 봐.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진지함은 저기 창고에 불 끄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소화기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 찾으면 돼. 너가 진지하다고 저게 더 잘 꺼지지 않아. 근데 진지하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저 불이? 그래서 진지하면 속은 거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은 진지함이라는 것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정도 지혜는 없고 저도 그걸 듣고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봤나를 참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회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 왜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뭘 위해서? 어차피 버는데 이왕이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벌면 좋잖아요. 그게 전 출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은 두 번째예요. 돈이 첫 번째예요. 돈이 안 벌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저는 이 당연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진지함을 어떻게 빼냐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벌어서, 돈을 벌어서 뭐에다 쓸 거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왜 다니는가, 이 회사를. 난 이 회사를 다녀서 과연 어떠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냐. 이게 분명하다면 저는 모든 건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을 끄려고 하는, 소화기를 찾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함이잖아요. 불을 끄는데 진지함이 필요할까? 필요 없네? 라는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돼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회의할 때, 저희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제 그 동생 스님이 그래요. 회의를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나중에,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들 개그 칠 생각만 하지,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해요. 진짜요? 다들 장난칠 생각만 하고, 말장난할 생각만 하지, 아무도 진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는 돼요. 돼요.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회의하자 그러면, 또 회의하가 아니라, 그냥 차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요. 그래도 회의는 진행되고, 그래도 결론은 나고,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진지함은 사실 아무리 짜게도 쓸모가 없는 건데 장착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치 불 끌 때 진지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규모가 큰 회사야 이게 바뀌려면 모두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해요. 가족 구성원은 기껏해야 서너 명이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지함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진지하게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아버지한테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진지하지 않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일부러 더 농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가 이 세상에 퍼지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상은 진지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거냐라고 저는 물어봐요. 힘들다고 안 할 거냐고. 저는 나부터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인터뷰할 때 그래요. 스님은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은 스님의 권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대요. 농담으로 그래요. 나한테서 권위를 빼면 지금하고 똑같다 그랬어. 권위가 0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아, 진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가볍다. 그게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 무겁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예요. 무겁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야 할 자리는 얼마든지 무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거워야 할 필요가 없는 자리, 무거워서는 안 되는 자리에선 한없이 가벼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걸 다 할 줄 아는 가장 자유로운 분들이 출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가끔 사찰에서 음악회 하잖아요. 음악회 하면 막 앞에서 트로트 가수도 있고 막 요즘에는 트로트가 아이돌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네, 네. 다 뒤에서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근데 스님들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게 맞을까? 스님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춤추면 안 될까? 그렇다고 저 위의가 없고 공부의 수준이 낮고 깨달음의 깊이가 낮은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스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에서부터 진지함을 빼는 훈련, 연습을 시작하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책에서 아, 중점적으로 무게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세속에 살면서 아,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시너지와 기술을 가지려면 진지함을 빼야 된다. 그러면 쟤네는 맨날 뭐 이렇게 재밌대? 누구나 하하하 웃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거든요. 아, 눈이 가거든요. 만약에 이 회사가 휴일날에도 나오고 싶은 회사라면 여기 와서 맨날 즐겁게 얘기하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이 출판사는 저는 무조건 흥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부처님의 제자였던 승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진지하고 엄숙함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훨씬 재밌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지함을 빼는 거. 모두가 출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세속에서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은 거의 진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가장 진지할 때가 어떨 때가 좀 진지하신가요?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 진지하면 속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시냐고. 당신 막 기분 좋으실 때 농담으로 스님 화내실 땐 진짜 진지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지하지 않아도 된다. 진지하면 속은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지해진다고. 왜냐면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이 가르침은. 스승이 진지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스승이 화를 내는 것은 화라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큰 스님도 화나세요? 그럼 언제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이건 뭐와 똑같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딸이 아장아장 걸어요. 근데 조심해, 여기 자갈밭이니까 조심해. 그러는데 안 조심하고 까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막 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쫓아가갖고 일으켜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또 때려. 안 그래도 피나서 우는데 왜 때려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는 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안 넘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피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스승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거는 전 사랑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지함을 빼는 것을 알려줄 때 저는 진지해져요.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이렇게 막 농담하고 장난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 등은 땀으로 다 젖어요. 더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법당에서 가끔 이제 법문할 때 지금 만약 앞에 뭐 200명이 있다. 이 법당을 가득 채운 200분 중에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놈은 한 놈밖에 없다고.
저잖아요. 어.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감히 그분을 등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누구 입을 대신하는 거겠어요? 스승님의 입을 대신하잖아요. 이때 땀을 안 흘리면 정상일까요? 그게 제일 저는 진지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오해 없이 사람들이 즐겁지만 유쾌하지만 가볍지는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좀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저를 괴롭힐 정도로 진지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 같아요. 부처님도 그쵸. 그럴 때 가장 진지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러셨어요. 화도 내셨을까요? 그럼요. 부처님께서 네. 꾸중하고 혼내시는 것도 나와요. 음. 네. 근데 우리 같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던질 때도 가격 생각하면서 던진다면서 싼 dol주로. 맞아요. 아니, 그거를 저희 큰 스님 그러셨어요. 허공이 산들바람만 부냐고. 폭풍도 허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뭐든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속에서 이 가르침은 세속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스님들보다 그거를 써먹어야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배우고 출발하자. 그거를 제가 불교심리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영을 안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물놀이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배웠냐 안 배웠냐,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놀이가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정말 눈 밝은 스승님들이 세상에 많아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단순히 네 옆에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너가 정말로 이 세상에 욕심내야 될 거는 색깔, 소리, 냄새, 맛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넌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래요. 저희 절에 오는 고등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대흉군만 키우지 말고 좀 교양 좀 키워봐라. 제가 그랬어요. 대흉군 이거 맨날 운동해갖고 만져보래요 저한테 고등학생이. 선생님 저 어저께 몇 개 뭐 200개를 했대나 뭐 몇 개를 했대요. 대흉군만 키우지 말고 좀 교양을 좀 키워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 저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수록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저는 후퇴한다.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감히 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발달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꿈꿔요.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스님이 피식하고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너무 큰 꿈을 갖고 있다고. 근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누구라도 연기법을 듣고 생멸법을 듣고 상직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진지하지 않고 화라는 것을 정말 장난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대한민국이 오지 않을까. 근데 집을 질 때 망치 하나로 못 짓듯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화라는 연장 하나 갖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장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장을 수없이 알려주신 분이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에게 삶에 정말 소중한, 유용한 기술이자 노하우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